네,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의 이 단원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가 나오는데요. 표준교재 5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재 내용은 사람과 경영에서 출판한 요약본이고요. 네,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는 5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1단계,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도 할 수 있죠.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배고픔, 목마름, 그 다음에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생리적 욕구부터 도와주어야 되고요. 자, 1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2단계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와상 대상자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는 안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어디 아팠을 때 병원에 가고 싶은 욕구, 치료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안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 욕구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단계죠.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자아 존중의 욕구 단계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지위나 명예나 승진이나 존중받고 싶어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5단계는 인간의 가장 최고의 욕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그 욕구 단계로 삶의 보람과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생리적 욕구부터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좀 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양보호 업무를 하면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우리 요양보호사의 윤리 강령으로도 채택을 해서 저희가 늘 낭독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잔존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잔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와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갑을 관계가 아닌 이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또 세 번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치매든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가 있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나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다음에 사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을 합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요양보호사는 가족과 대상자를 함께 보조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가족과 대상자를 함께 보조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 7번째는 서비스의 변경이나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혹은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넘었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먼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노인 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노인 학대가 의심이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학대 의무 신고자죠. 그래서 신고를 만약에 노인 학대가 의심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맥박이나 호흡, 체온, 혈압 측정, 흡인, 위관 영양, 관장, 돈요, 욕창 관리 및 투약. 투약에서는 경구나 외용약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 설명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혈압약, 경구라고 하는 거는 네, 이렇게 그 입으로 이렇게 드시는 약을 경구약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안약이라든가 안연고, 귀약 등 외용약, 또 응급 상황 시 비상약품을 사용할 수 있고 욕창 예방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위에 설명한 맥박, 호흡, 체온, 혈압 측정이라든가 흡인, 위관 영양, 관장, 돈요, 욕창 관리 및 이런 투약, 뭐 혈액 이런 투약이라든가 또 이렇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 주사기를 통해서 투약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의료 행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자, 열 번째,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나 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는 응급 상황에 조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표준교재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역할은 시험에 매우 종종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시고 별표 3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죠.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인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의료인에게 보고하고 의료인의 주의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신체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을 하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대상자 옆에서 또 많은 시간을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사소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관찰을 세심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상자와 가족 또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연일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대상자가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를 하도록 하는 게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어르신의 편에서 지켜주는 게 옹호자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6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찰자의 역할, 세 번째가 앞으로는 안 넘어. 정보 전달자의 역할, 두 번째가 관찰자의 역할, 세 번째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동기 유발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이 6가지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역할, 유형별 대처 방안은 교재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시험 유형은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시기는 힘들지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읽어서 이렇게 그 눈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중요한 것들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는 본인 부담금 면제는 불법 행위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됨을 설명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가족이 사용한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할 것을 요구했을 때 재사용의 해로움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저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죠. 자, 세 번째,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할 때, 관장은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저희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행위죠. 그래서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시설장과 상의를 한다든가 또 배변이 원활하도록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올바른 대처 방안이죠. 자,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자, 명절이나 생일상 차리기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맞죠. 자, 여섯 번째,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기는데 부담이 될 경우에 가능한 한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털어놓을 때 서비스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대상자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헌담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수용하는 형태로 듣고 또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잠시 후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및 자기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